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한다한국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21번째 강의, 반공령부터 우리 동학농민운동 지나서 대한제국, 수립되고 광무개혁까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한자를 잘 모르지만 한자를 준비를 해봤어요. 과감하게. 느낌이 팍 오시도록.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자, 신념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신념이 진짜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뚜렷한 신념은 아직까지 엄청난 거대한 그런 건 없지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자,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자 정도가 선생님 신념이 될 것 같은데요. 처칠은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대요. 내가 내 신념에 따라서 살고 있는 한 누가 어떤 욕을 하더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신념이 더더욱이나 필요했을 때가 바로 일제강점기 바로 이전에 개화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넘어갈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신념을 지키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희생됐던 많은 분들, 또는 을미의병 때부터 등장을 했던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나중에 나오게 되는 독립협회에서의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념이 뭐고 그들이 뭐를 지키려고 했었는지가 오늘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국사 우리 근현대사까지 와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연결고리 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앞에 게 떠오르면은 그 뒤에 게 자동으로 여러분들 연상하실 수 있도록 익숙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성인이 되면서 친정했죠? 고종이. 그래서 무슨 조약이 맺어져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에서 아주 중요한 불평등한 내용들 중에서 미공 유출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나온다는 것도 알았었고요. 강화도 조약으로 사절단 파견되죠. 어디로? 일본으로. 통신사에서 앞글자만 바꿨습니다. 수신사가 파견이 되는데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뭐를 가지고 왔어요?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책략. 어디를 막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개화 정책 실시되고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개화 정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신식군대, 별기군 창설에 대한 내용에서 신식군대에 대한 구식군인의 차별 대우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이모군란을 두 번째 강의에서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나뉘어진다? 청나라에 대한 입장, 친청파, 반청파가 나뉘어지고 반청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됐죠. 3.1천하로 끝났지만 어쨌건 간에 반봉건을 표방하는 최초의 근대화 운동, 근대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우리나라가 이런 세력들을 떨쳐보려고 접근을 하면서 누가 들어오게 돼요? 영국이 해밀턴을 점령했죠. 어디였어요? 거문도를 점령했고, 자, 이거로 인해서 한반도의 정세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나라를 뭐로 만들자? 중립국으로 만들자. 6.1준과 부들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부터 하게 될 내용이에요. 미국 유출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곡식 유출을 금지하는 반공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서 농민운동으로 이 쌓였던 울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파병 요청하고 일본 같이 오게 되는 상황.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과 일본 사이에 조선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나는 걸 살펴봤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갑오개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2차 갑오개혁까지 일으키게 되는데요.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랴오둥반도를 가져가면서 삼국간섭이 일어났고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우리는 칠러 정책을 펼치게 되죠. 칠러 정책에 자극을 받은 일본이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개혁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을미개혁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고 그 고종에게 환국 요구를 하는 독립협회의 내용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자, 고종이 돌아와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는데요. 1910년 일제강점기 국권피탈 과정 속에서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 이것만은 꼭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 동학농민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반공령이 내려지게 되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 화해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전주화약이었습니다. 왜 전주인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강의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농민이 세운 자기들 스스로의 자치기구가 집강소예요.
그런 이후에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일본이 공동으로 파병하는 내용 볼 거고요. 2차 동학농민운동 공주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일본이 강제로 갑오개혁을 일으키는데 1차, 2차, 3차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갑오개혁에서 세웠던 기구가 군국기무처고요. 여기에서 발표됐던 것이 홍범14조입니다. 개혁 내용들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 관련해서 우리 삼국 간섭도 살펴볼 거예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간섭 내용. 그 이후에 을미개혁이 일어나는 내용, 을미사변, 을미개혁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을미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었던 단발령,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으켰던 반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고 광무개혁을 돌아서 실시하는 내용, 광무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 소유권을 확립하는 지계문서의 발급이었습니다. 서재필이 돌아서 독립협회를 세우는 내용까지 살펴볼 건데요. 독립문을 건립하는 내용, 아주 긴 흐름을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들어가서 우리 방공령부터 살펴볼게요. 자, 21강 하이라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항상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강의를 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선생님도 모르게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낮고 굵어요. 이거를 좀 막 극복을 해보려고 자꾸 하이톤을 하다 보니까 약간 목소리가 뒤에 가면 약간 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낮은 톤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공령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방공령은 방지한다는 거예요. 곡식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명령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왜요? 강화도 조약에서 양국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일본으로 쌀이 빠져나가고, 이런 미국 유출의 상황, 배경에 쌀이 유출이 되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요. 쌀값이 오르는 거니까 부족한 것의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방공령은 실패하게 되고 일본의 그 불공정한 계약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오히려 되려 배상금을 물어주게 됩니다. 방공령의 실패 유무를 떠나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아, 진짜 이때 살기 힘들었겠다. 요 교훈 하나죠. 동학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이 돼서요. 이게 터져나갈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계기가 곰따곰따 터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 선생님이 크게 세 파트로 구성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전초전,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 있는 고부농민봉기예요. 전라도 고부지방에 아주 진짜 속된 표현으로 못돼 처먹은 군수가 있었는데요. 그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었습니다. 역사에 이름 하나 남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선생님도 이름이 막 진짜 한 줄만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죠. 그 시대에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도 남기기 힘든 이름인데 이렇게 남기고 싶진 않아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하게 못 이겨,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못된 뭐 교사 이다지 뭐 이렇게 내가 후세 2000년이 넘도록 불려지겠어 얼마나 슬플까요? 어쨌든 조병갑이 고부지방에서 원래 사람들이 농사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보를 하나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게 만석보예요. 사람들이 투덜투덜 대면서도 그래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만들었는데 이게 웬걸? 조병갑이 물세를 내라는 거예요. 쓸 때마다. 사람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게 되죠. 이게 실은 작게 일어난 밀란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은 국가에서 누구를 파견하냐면 안핵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해요. 안핵사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용태가 파견이 돼서 원래 안핵사가 이럴 때 파견되면 뭘 하냐면 형식적으로라도 막 이렇게 좀 오라 그래서 군수도 좀 혼내고 밑에 이 탄간오리들도 혼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고기도 좀 백성들한테 먹여주고 파티도 열고 이래야 되는데, 이용태는 와서 주도자를 색출해가지고 처벌을 한 거죠. 여기서 진짜 농민들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화가 나서 1차 농민봉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발통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사발통문이요? 사발 딱 뒤집어 놓으면 동그라미가 되는데 여기 주도자를 알 수 없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다지, 피인이를 이제 김혜주 이렇게 써서. 누가 먼저 시작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막 뭔가 애매할 때 원탁회의 하는 것처럼 사발통문을 돌리고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진짜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모르고 들으면 그냥 다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이거 진짜 드라마 볼 때 우리가 막 내용 외우면서 막 보는 사람 있어요? 쟤랑 불륜이고 막 제 직업은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스토리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차 농민봉기 당시에 농민군은요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볐겠죠. 무기도 제대로 없으니까 대나무를 꺾었어요. 그럼 뾰족하니까 이걸로 창을 만듭니다. 대나무 죽자 써서. 우리 매난국죽 배웠죠? 죽창을 들고 싸웠어요.
관군은 총을 들고 있었어요. 관군과 농민군은요, 실은 무기와 그 열세, 무기로만 봤을 때 농민군의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게 사기예요.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막 옛날 영화들 보면은 막 장군이 막 나를 따르면 살 것이고 막 말 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식을 하는 것도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자, 그런 거를 돋구기 위해서 원래 하는 건데, 당시에 관군은 사기가 완전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정부군이 모집될 때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들이 많았고, 농민이 싸우면 얼마 싸운다고 해 라고 생각을 해서 첫 전투가 있던 날 막 술을 마시고 왔대요. 그렇게 처음 부딪혔던 게 바로 황토현 전투였습니다. 농민군과 정부군의 전투. 여기서 정말 사기가, 뒤로는 정말 아무데도 갈 곳이 없던 농민군이 승리하게 되죠.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정부는 이 상태, 동학농민군은 환호를 하는 상태에서 밀고 올라가죠. 동학농민군이 나중엔 어디까지 점령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우리 이것만은 꼭에서 전주화약을 배웠죠. 전주성을 점령해요. 전주성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의 이씨 왕조의 본관, 고향 자체가 전주 이씨예요. 왕이 태어난 곳, 왕이 난 곳, 왕조의 근원지를 이들이 장악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정부도 당황한 거죠. 농민군들한테 혼 좀 내줘야겠어, 겁 좀 줘야겠어 하는 생각에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해요.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하면 텐진 조약에 의해서 누구한테 알리게 되어 있다?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같이 오게 됩니다. 대규모 군사를 파견하게 돼요. 청나라 일본이 같이 오는데 이때도 좀 이상했어요. 청나라는 전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주에 가기 쉬운 아산만 쪽에 왔는데 일본은 전혀 생뚱맞게 인천으로 옵니다. 대규모 군사를 파병하면서 일본이 심지어 되게 어색한 상황이에요. 청나라 파병 요청하고 지금 청나라 일본 동시 파병했는데 일본 우리가 부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생일 파티에 초대 안 한 애가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일본은 파병을 요청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엄청난 대규모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명분도 부족하고 이미 속셈 자체가 인천으로 들어왔다는 게 진짜 우리나라 식민지로 삼겠다, 이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대규모 군대가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니까 실은 정부군도 당하고 농민군도 당황해요. 농민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좀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던 건데, 좀 좋게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봉건적인 안 좋은 것들을 없애고 싶은 그런 목적 때문에 일어났던 거고, 정부군도 그냥 농민군들한테 야 진짜 우리 군사력 장난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청나라 일본의 대규모 군사가 파견이 되면서 두 세력 모두 당황해요. 원래 이렇잖아요. 같은 편은 위기에 몰리면 뭉치게 되어 있죠.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 극적인 화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어디서 맺어지겠어요? 전주에서. 전주에서 화약이 맺어지면서 농민들이 요구했던 게 있어요. 썩어 빠진 폐정을 개혁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죠. 실은 청나라랑 일본은 이 순간에 이미 파병의 목적이 상실돼요.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개혁을 실현해 나가야 되니까 중앙정부에는, 수도에는 뭐를 두냐면 교정청을 둬요. 정치를 교정하는 기구를. 각 지방에는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이런 개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직강소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청나라랑 일본이 순순히 돌아갔다면 우리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한 거예요. 돌아가 달라고. 일본에다가 철수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갈 생각이 전혀 없었죠. 청나라도 얘기해요. 일본한테. 우리 가자니까. 전주 다 점령됐대. 이제 다 끝났대. 일본은 돌아가지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이미 마음을 품고 왔잖아요. 인천으로 들어와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조선을 다스리기 쉬운 개혁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청나라와 전쟁을 하는, 머릿속에 다 구상을 넣고 계획대로 실현돼 가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을 일으키고요.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1차 갑오개혁을 강제로 실시하게 돼요. 1차 갑오개혁 내용 조금 이따 보고요. 처음에는 봉건, 정부의 반대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군이 이제는 일본의 이런 상황을 보고서 정부를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안쓰러운 게, 막 진짜 나한테 정말 하나 해준 것 없는 국가를 위해서, 그 국가가 또 위기에 빠지면은 목숨을 걸고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본의 반대에서, 심지어 일본은 정부군과 합세해서 동학농민군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죽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위쪽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형세였고 동학농민군은 아래에서 위로 가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창을 들고 뭘 하겠어요.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동학농민군이 지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군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이때 오히려 그 나중에 나오는 막 대토벌 작전 이때보다 동학농민군 때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대요. 동학농민군이 막 뿔뿔이 터져서 도망을 가니까 남해안 쪽으로 막 이들을 몰아넣고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막 색출을 한 거예요. 동학농민군을 이제 밝히라라고 얘기를 해서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하고 도룡이라 그래서 지프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거를 동학농민군 머리에다 이제 씌운 다음에 불을 지르면 머리만 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공식 기록으로 수만인데 정말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파악이 되는 그런 지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동학에서 시작이 됐지만 전체 농민에게로 퍼져나간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동학농민군의 대단한 점, 의의나 이런 부분은 또 이 안의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모군란도 봤고 그 이후에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도 봤어요. 이모군란은 말 그대로 개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개화하지 말고 외세를 물리치자라고 하는 반외세였죠. 근데 이 안에는 개화를 부정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갑신정변은 너무 엘리트들이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 일본의 세력은 끌어들였잖아요. 외세에 대한 반감은 없어요. 본 것만 있었어요. 생각나시죠? 갑신정변에 강남 멋쟁이들, 강남 유학생들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강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엘리트도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잘 교육받고 했던 사람들도 본 거는 생각했지만 외세를 물리치면서 자주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미쳤어요. 그들이 정치적 파트너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우매한 농민들은 당시의 개혁의 방향을 확실하게 읽어냈습니다. 반봉건적이면서도 반외세적인 걸 제시를 했던 거죠. 동학농민운동에서. 동학농민운동은 이대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은 의병으로도 전개가 되고 갑오개혁에도 이들의 생각이 반영이 됩니다. 자, 이들이 꿈꿨던 세상, 이들이 바꾸고자 했던 패전개혁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개혁 내용들은요, 내용들이 겹쳐요. 특히 세금은 한 군데서 걷는다 이런 거. 왜냐면 뭐 세금을 원래 지방에서 중앙으로 한 번에 쭉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빨대를 꽂고서 중간에 착취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여기저기 막 세금이 다 새어나가니까 한 곳에서만 제대로 걷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개혁이건 조약이건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든 이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갑신정변 어땠어요? 아무리 엘리트들 인민평등을 생각을 해도 농민들 입장에서 이들이 필요한 거 생각한 건 조세제도 개혁이었죠. 농민들을 원하는데 토지 균등분배 원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동학농민운동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토지는 농민이 깔 수 있는 생각. 좀 균등하게 나누자. 토지를 왜 양반들만 아주 그냥 대토지 가지고 있고 왜 농민들은 아주 어렵게 이렇게 소작을 붙이며 사느냐. 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노벨문서 없애자, 천인차별하지 말고 백정은이한 도설업자라고 하는 이들이 쓰는 갓을 없애고 아니 과부도 이제 새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재혼을 못해. 막 재혼하면 막 불이익 주고 그랬잖아요. 재가를 허용한다. 대부분 어떠냐면 정치적인 개혁, 경제적인 개혁보다 약간 민생, 사회 저변에 있는 그런 신분제도나 사회적인 개혁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여기서도 주장이에요. 언제 실현되느냐? 갑오개혁에서 실현이 됩니다. 자, 연결고리 한번 찾아볼게요. 방공령 내려졌죠? 동학이 확산되고 농민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증거라 그랬어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동학농민운동으로 청일이 파병되고 청일전쟁도 일어나고요.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개혁도 일으킵니다. 차례차례 한번 살펴볼게요. 청일전쟁부터. 청나라랑 일본이 싸운대요. 이건 실은 한국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 아니지만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청나라랑 일본이 가운데 두고 싸운 건 조선. 당시에 모든 세계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막 보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 때문에? 조선 때문에? 조선 누가 갔느냐? 아니죠. 일본도 아니고요. 청나라. 청나라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왜 막 우리가 남학생들이 학기 초에 막 이렇게 덩치 보고 싸움 좀 하겠는데 이런 것처럼 청나라 덩치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이 나라랑 전면전을 벌인 나라가 아직 한 나라도 없었어요. 살짝살짝 건드리고 이것만 뺏어할 뿐이었지
청나라가 전쟁이 진짜 나면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일본이 전면전을 벌인 거죠. 다른 나라는 관전 모드. 대부분 만약에 돈을 건다면, 돈을 걸면 안 되겠지만 돈을 건다면 청나라에 걸었겠죠. 선생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덩치 크고 말도 막 잘 달릴 것 같은 말한테 걸잖아요. 근데 일본이 승리한 거예요. 이걸로 청나라는 양문동 실행하던 것도 다 폐지를 하고요.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는 그냥 관전 모드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땅이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를 가져가게 돼요. 이게 누가 노렸는데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러시아가 노리고 있었는데 싹 가져간 거죠. 거기다가 조선에 대한 우위권도 가져가게 돼요. 청나라와 일본이 계속해서 막 경쟁했잖아요. 막 이모군란 때 갑신정변 때 막 경쟁을 하다가 이때 딱 우위가 점해진 거죠. 일단 이 이후부터는 여러분 청나라 별로 안 등장해요. 청나라 제꼈어 일본이. 자, 그런 이후에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러시아가 부동강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친구들 모았죠. 프랑스, 독일 모아서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되죠. 일본은 눈물을 머금고 랴오둥반도를 반환하게 되고요. 이를 갈아요. 러시아한테. 정확히 10년 후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조선이 이거 딱 보고서 러시아가 최고다. 칠러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경복궁 강제 점령하고 개혁을 실시했어요. 이걸 이해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개혁은 좋은 건데 일본이 왜 우리나라 개혁하지? 뭐 우리나라 좋게 해준 거야? 막 식민사관 막 이러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를 써먹으려고 해도 이용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알아야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막 심부름 시키고 하고 싶은데 막 계산을 못해요. 계산도 좀 하기 쉽게 만들고 내가 좀 더 써먹기 쉬운 구조로 만들기 위한 개혁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을미개혁까지 3차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1차 가보개혁이 제일 자주적이에요. 왜냐면 이때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실행해 나갈 군국기무처 세우고 여기에다가 개화파를 심어 놓는데 어쨌건 그들은 조선인이었고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비교적 자주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었던 게 1차예요. 그래서 1차 내용에는요. 갑신정변대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해석하는 측면에서 살피는 거지만 이거를 달달 외우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요. 아,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이 녹아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가보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갑신정변도요. 이렇게 하죠. 주장했어요. 동학농민운동도요.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주장했어요. 가보개혁은 실현이 됐어요. 주장을 실현했다는 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외세 개입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 정치적으로는요. 왕권 약화시키고 의회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왕이 혼자 끌어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의원들이 끌어나가는 그런 구조를 꿈꾸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재정 일원화해서 탁지하면 한 곳에서만 세금 걷는다. 계속 나온다고 했죠.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고쳐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과거제 폐지한다. 사람을 제대로 뽑기 위해선 과거제로 뽑을 수가 없다는 거고, 신분제 폐지, 동학농민운동, 갑신정변 다 주장한 내용이었고요. 노비제 폐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운동에서 모두 주장한 내용입니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상당 부분 이전의 주장 내용을 받아들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게 2차예요.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군국기무청 이 자식들이 말이야 시킨 대로 안 하고 막 자기네 막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딱 보기에 군국기무청 없애요. 그러니까 개혁기구로 살펴보면은 통리기무아문 있다가 교정청 잠깐 있다가 별빛처럼 사라지고 군국기무처 있다가 이것도 2차 때 사라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본이 아주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개혁 내용이 있지만 그 개혁을 쭉 살펴봤을 때 뭐가 제일 수월하다? 군대. 군대는요. 되게 헐렁하게 짜놉니다. 침략하기 좋아야 되니까. 자, 가보개혁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홍범 14조입니다. 2차 때 발표가 되는데요. 1차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2차 때 발표를 한 거예요. 내용들 살펴보면 1번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적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갑신정변 첫 번째로 비슷하잖아요. 대원군 납치한 거 귀국하게 하고 조공에 허례를 폐지하라. 청나라 반청하는 내용. 뭐랑 관련이 있다? 일본이랑. 일본이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던 상황 보여주고요. 왕실과 국정삼으로 혼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의 일과 국가 일을 구분하라. 이런 뜻이겠죠.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한다. 뭐 이런 내용. 조세는 탁지 아문에서만 걷는다라고 하는 내용.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하는 내용까지 14가지. 그 이전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주장이 아니라 실현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우리 아직까지 했던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1번, 고부근수 누구예요? 조병갑. 갑질 하는데 끝에 갑이 들어갔어요. 조병갑. 타막으로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났어요. 동학농민군이 어디를 점령했어요? 전주시.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는 청해 원병을 요청했어요. 동학농민군과 다시 이제 전주 하약이 맺어져서 급격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를 설치하자? 지방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전개혁안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차 동학농민군은 일본에 반대하며 반외세 기치로 일어났지만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죠. 자, 1차 갑오개혁에서는요. 이것을 설치해서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구성했어요? 군국기무처. 2차 때 폐지했던 거. 2차 갑오개혁에서는 이것을 발표했어요. 홍범 14조를 발표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고리 만들어 볼게요. 우리 맨 처음에 시작은 방공령 시작해서 동학농민운동 쭉 봤고요. 우리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칠러 정책이 들어서는 걸 봤습니다. 칠러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은 칠러 정책을 주도하는 고종과 중전을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데 고종을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중전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을미사변이 일어나는데 작전명 여우사냥이었고요. 일본의 낭인들 또 중요한 핵심 인사들이 막 사복으로 갈아입고 궁궐에 침입합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고종한테 먼저 갔어요. 그 앞에서 막 오만망자하게 굴면서 막 세자 머리채 끌어당기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서 중전을 찾겠다라고 하니까 신하 한 명이 막 달려가가지고 명성황후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알리려고 간 거예요. 때마침 중전도 궁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일본 낭인들 같이 오고 신하도 가운데 껴있는 상황. 그래서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 신하가 막 다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중전을 마구 가로 안 된다고 막 막은 거예요. 누군지 알려준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해가 되고 시체가 짓밟히고 불태워지는, 심지어 그때 시해에 썼던 검은 박물관에, 일본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쨌건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완전히 친일 내각이 들어서게 되고요. 일본의 입맛에 맞는 개혁, 을미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자, 이것에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다음은 내용 아시죠? 악원파천하고 독립협회가 나오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미개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의 입김이 가장 많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친일 내각이 구성이 되었고 건양 연호가 나오는데요.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로 쓴 거예요. 연호가 뭐예요? 그 나라 자주성 보여주는 거. 우리나라만의 해외 이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구분되는 자주적 나라라는 거. 이것도 왜 넣겠어요? 일본이 주도권 잡았으니까 청나라랑 연결고리를 그냥 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해서 옛날에는 선생님은 음력 세대 아니에요. 생일 물어보면 음력 며칠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 부모님도 음력으로 세시는데요. 이때부터 태양력이 사용이 됩니다. 1년을 365일로 나누는. 그래서 막 해마다 이렇게 생일이 달라지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음력 생일 세는 친구도 있으신가요? 손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태양력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정신을 뿌리 뽑기 위해서 단발령이 실시됩니다. 고종이 먼저 단발을 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라고 하면서 절대 훼손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단발령이 실시가 됩니다. 자, 이거에 저항하는 운동, 을민연의 의로운 병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의병은요, 앞으로 2차례 더 나올 건데 3번의 의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원인이 뭐였고, 원인 되게 쉬워요. 왜냐면 그 해의 이름과 다 관련이 있으니까. 원인, 주도한 계층, 그리고 그 결과를 꼭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단발령과, 을미개혁의 단발령과, 아니 한 달에 군무가 이렇게 시해될 수 있나 분노하고 일어났던 사람들, 위정척사파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1890년대는 의병으로 빠진다. 의로운 병사들을 구성하고서 성략을 공부한 유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우파 아닌가요? 보수파들. 유인석과 이송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리학에서,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효도. 이게 나라의 개념으로 가면 충성. 그럼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들한테 해산하라고 하니까 해산을 했어요. 이게 을미의병이에요. 굉장히 허무하게 끝났죠. 그런데 이 의병에 참여하는 계층이 처음에는 이런 양반 유생이었다가 점점 커져요. 결과도, 결실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요거 의병과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정신이 없죠, 고종은.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부인이 죽었는데 부인 죽은 것도 나중에 알아요. 그때 당시엔 모르다가.
을미 개혁 실시돼서 머리 잘리고 그 다음에 을미 의병 일어나서 나라 혼란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지금 먹는 음식에 독은 들어있지 않은지 일본군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지 걱정 속에서 일본군의 감시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고종이 가장 의지했던 게 외국인 선교사랑 그리고 그때 왔던 공사들이었대요. 공사관들. 이들이 고종의 안전도 살펴주고 음식도 이제 챙겨주게 되면서 이쪽에 더 많이 의지를 하게 됐고요. 실은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 내용만 두고 보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궁궐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고종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의 처절한 감시 속에서 왕이 왕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암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궁녀의 가마 있잖아요. 그거를 빌려 타는 기지를 발휘를 해서 러시아 공사관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당시에 황제가 왕이 없으면 나라가 뒤흔들리는 시대에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게 공짜는 아니었겠죠. 러시아에서 많은 이권들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권을 이런 권리들을 러시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져가요. 최애국 대국 다른 나라들도 막 가져가게 되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진 때입니다. 자, 한국사 공부할 때 막 이런 거 있죠. 철도는 언제 세워지고 기기창은 언제 세워지고 몇 년으로 외우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한 며칠만 지나도 다 까먹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 공사관의 숙박비로 이권을 뺏겨서 이때 가장 이로운 권리들, 철도와 관련된 권리들도 넘어가요. 이때예요.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어느 시기쯤인지.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자, 이권이 침탈되고 나라의 자주성이 훼손이 되니까 독립협회에서 고종이 나라로 원래 정궁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독립협회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우리 갑신정변 기억나시죠? 그때 살아남아서 외국으로 도망쳤던 급진개화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서재필이죠. 서재필은요. 당시엔 너무 어렵고 갑신정변 당시엔 너무 어렵고 미국으로 가서 자기 독학해서 미국의 의대를 진학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미국인이 됐고요. 미국의 아주 유력한 가문의 백인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독립된 병원도 꾸리면서 엄청난 진짜 말 그대로 막 그런 미국으로 간 그런 꿈을 완전히 이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조국에서 연락이 온 거죠.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너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듣고 서재필도 많이 망설이다가 돌아와서 독립협회에 참여하고 이걸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자, 급진개화파들 갑신정변에서 뼈저린 뭔가를 경험을 했어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대중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막 급하게 해서 우리가 민중을 이끌어 나가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요. 민중을 데려간다. 어떻게 데려가야 돼요? 가르쳐서 끌고 간 다음에 정치적으로 바꿔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의 활동 내용 처음에는요. 대중을 교육해요. 자신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요. 갑신정변 때보다 훨씬 친절해졌죠. 예전에는 그냥 우리 이렇게 되니까 니네 따라와였다면 이제는 대중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런 걸 계몽이라고 해요. 계몽이 인라이트먼트라 그래서 밝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머릿속을 밝게 해주는 활동. 그 다음에 이들을 정치 세력화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뭐 하냐면 독립의 정신을 구축하기 위해서 독립문 세우고 신문을 통해서 알리고 강연회를 열어요. 계몽 활동을 하다가 민중의 의식이 자신들이 생각한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뭐를 하느냐? 토론회를 엽니다. 온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해서 만민공동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 관리까지 초청해서 관민공동회를 열어요. 만민공동회가 너무 대단한 게요. 당시에 우리 진짜 대중들의 영향을 얕보고 있었다가 만민공동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배운 게 없는 사람도 정말 살기 바빠 보이는 사람도 말해보니까 토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만민공동에서 추진했던 게 당시 가장 이권을 많이 뺏어가고 있던 나라가 어디겠어요? 러시아. 아관파천 당시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부산에 저령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자기네 나라 석탄 공급 기지로 쓰겠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만민공동회에서 하고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있는데 러시아가 저령도를 빌려가는 거 조차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러시아 막 난리가 나고 막 꺼지라고 하고 난리가 나니까 러시아도 주춤해서 물러서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환호했겠죠. 우리의 역량이 이만큼이다. 우리가 대중이랑 같이 오기로 한 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다. 독립협회는 환호를 했는데요. 이 상황이 꺼림칙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종. 고종은 자기 이외의 정치 세력이 커지는 걸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근데 만민공동회가 이렇게 정치적인 실력 행사를 할 정도로 너무 커지게 되니까 좀 거부감이 들던 차에 심지어 독립협회에서 정부 관리들을 초청해서 같이 토론회를 열재요. 그래서 처음엔 안 갔는데 막 압박을 넣으니까 정부 관리들도 가서 내용을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열렸던 게 관민공동회입니다. 여기서 채택된 게 허니 6조고요. 그 정도 이거를 채택하겠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말로만 받아들였고 뒤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국가에 허가받았던 상인들 보찜장수 등찜장수 기억나시죠? 보부상의 길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단체가 황국협회가 있었는데요. 황국협회가 만민공동에 들어와서 막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2,000명 정도 가서 막 부시고 난리를 치고 강제로 해산을 시킵니다. 고종은 백성을 끝까지 끌고 나갈 존재라고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왕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당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독립협회에서 추구하는 건 공화정이다. 공화정은 뭐예요? 왕이 없는 정치 형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추구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서 자신의 개혁의 자산으로 삼았더라면 정말 좋았겠죠. 이들이 가진 대중의 에너지를 강제 해산시키고서 돌아오고 이 독립협회의 그 와중에 돌아오고 나서 황제의 나라 선포하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허니 6조 내용 한번 볼게요. 독립협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보면요. 이들이 공화정을 꿈꿨을 리는 절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이런 게 나오죠.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러시아한테 이권 좀 뺏기지 말고 관민이 협력해서 황제권을 공고히 하재요. 그러니까 이들이 꿈꿨던 거는 실은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가 좀 강화된 입헌 군주정까지 갔으면 몰라도 공화정은 결코 아니었던 거죠.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은 각 대신과 중천 의장이 합동 날인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같이 의논하자라고 하는 거, 대중의 정치 발판을 마련하자고 하는 거였고요. 이거 좀 중요해요. 허니 6조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세종대왕은 이 단어를 모를 거예요. 중대한 범죄는 공개 재판을 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알고 있어도 말로 표현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인권이 나오면 허니 6조예요. 그런데 고종은 돌아와서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죠. 대한제국. 좋죠. 황제의 나라. 자주권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지금 실시가 됐을까요? 청나라 한때 사대할 때 조선 초기에 이럴 때는 하지 않다가 왜 이제서야 다른 나라는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막 시민혁명 일어나서 시민이 주인이 된 사이인데 우린 거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황제의 나라 선포가 지금 말이 돼요? 그럼 황제의 나라 선포에도 입헌군주제 형태여서 의회와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황제권 강화만 주장합니다. 그 내용이 발표가 됐던 게 대한국국제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황제 권한을 최고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밖에 안 들어있고 다른 내용, 개혁에 대한 구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해가 광무해였어요. 이때 대한제국에서 실시했던 게 광무개혁인데 방향은 구본신참이에요. 우리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온건개합화의 생각, 양무운동이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구본신참이 뭐냐면 옛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은 참고한대요. 근본이 중요해요. 여러분. 참고가 중요해요. 근본이 중요하죠. 그냥 우리의 정신 위에다가 우리의 황제제도 그 위에다가 기술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개혁을 추진하려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죠. 항상 나오는 거 토지 측량 사업이 나와요. 토지 측량에서 토지세 거두려고. 그런 다음에 이 땅이 누구 건지 밝히는 문서, 토지 소유 문서를 밝힌 지계를 이제 발급을 합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 개혁에 대한 이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두 번째 개혁의 시기. 제대로 된 구상 없이 황제권을 지키려는 노력.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제대로 된 개혁이 있기가 어려웠죠. 광무개혁까지 실패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이후부터는 일본이 야금야금 주권을 가져가는 와중에 무력으로 이거를 물리쳐보려는 의병과 어떻게든 민중을 교육시켜서 끌고 나가보려는 애국개몽운동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는 국권피탈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관련해서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을미개혁에 이것으로 인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가장 사람들이 반발했던 거, 단발령,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것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철도 부설권 같은 거 언제 넘어가요? 악원파천, 숙박비가 우리나라 이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독립협회는 이런 사람 등의 개화지식인들이 주도했대요. 서재필 생각하면 되죠.
독립협회는요,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것을 보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선생님이 안 알려준 거예요. 지금 보세요. 독립협회는 민권이 자유롭고 스스로 강해지고 그리고 자주국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주적인 국권에 대한 이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표현이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만 두시고요. 자, 독립협회는 이것을 개최해서 헌의육조를 만민과 관민이 있는데 헌의육조를 만들어가지고 황제한테 건의한 거는 관민공동이었죠. 자, 고종은 입법, 행정, 사법에 걸쳐서 무한한 권한을 황제한테 부여하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습니다. 대한제국을 만들고 광무개혁 실시하기 전에. 광무개혁에서는요, 양전사업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 이거 중요해요. 지계를 발급을 했죠. 지계. 표현들 익숙하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관련된 우리 내용들 키워드 복습해 보겠습니다. 방공령이 내려졌어요. 1889년부터 1890년까지 전국적으로 내려졌는데 실패했죠.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정도로 민생이 파탄이 났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미곡이 일본으로 함부로 유출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막아보고자 곡식의 유출을 금지하는 방공령을 내렸지만 실패했고 이걸로 인해서 민중들의 삶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 삶에 동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어요. 동학농민군이 예상외로 잘 써서 황토현 전투 전추선까지 점령했을 때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하죠.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같이 파병을 하게 됩니다. 자, 청일 공동 파병으로 인해서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 급격한 화해, 어디서 화해가 맺어졌어요? 전주에서. 전주 화약이 있게 되고요. 전주 화약을 통해서 농민들은 우리 스스로 개혁을 위한 기구 집강소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차로 일본이 철수 거부를 하면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2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되죠. 공주우금치 전투. 자,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랴오둥반도를 가져온 것이 화근이 돼서 삼국 간섭이 일어나요. 어디 참여했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부에 어디에 접근하는? 러시아에 접근하는 정책이 실시가 되니까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을미사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친일내각 성립이 되고 을미개혁 실시되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개혁 내용 단발령이었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을 하고 갑오개혁 추진했던 내용들도 살펴봤는데요. 1차 갑오개혁 때 설치됐던 게 군국기무처였습니다. 비교적 1차에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갑오개혁의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던 것이 홍범 14조,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합니다. 아간 파천 일어나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요청을 했던 협회가 독립협회였는데 대표적인 인물 서재필이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초창기에 계몽운동을 하고 초기 설립 자체가 독립문을 세우자는 거였어요.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독립문과 관련된 키워드도 살펴봤습니다. 고종 돌아와서 대한제국 설립을 하고 광무개혁 실시하는데요. 개혁을 실시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토지 측량한 다음에 소유권을 분배하는 지계를 발급하는 것까지 오늘의 중요 키워드였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아주 광범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스토리입니다. 중요한 스토리들 여러분들 인생에 울림이 있는 스토리이기를 바라고요. 신념에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줬던 많은 분들에게 짧게나마 여러분들도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강까지 마쳐보고요. 여러분 22강에서는 일제강점기 이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국권피탈과정, 의병항쟁, 애국계몽운동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완벽하게 소화하셨는지 빠르게 나오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반복 학습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